아버지 그 술에 독 들었어요. 절대로 마시면 안 돼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아이의 절박한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인생에는 차마 믿고 싶지 않은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추석을 앞둔 쌀쌀한 저녁 안동의 낡은 한옥집 거실. 저는 아들 내외가 공손히 따라준 붉은 약주잔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만 같았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72해를 살아온 박진태입니다. 이 집을 지키는 것이 제 남은 인생의 전부였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단순히 집을 지키는 것을 넘어 제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조용한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습니다. 제 손에서 미끄러진 술잔이 마룻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붓고 끈적한 액체가 역한 약초 냄새를 풍기며 낡은 나무 바닥 틈새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유라의 얼굴에 스치는 찰나의 당혹감과 실망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괜찮으세요? 손은 안 다치셨고요. 며느리가 과장된 몸짓으로 달려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눈 속에는 걱정이 아닌 아깝게 놓쳐버린 사냥감을 보는 사냥꾼의 아쉬움이 담겨 있었죠. 자식의 얼굴에서 탐욕을 읽는 것만큼 비참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괜찮다. 나이가 드니 손에 힘이 없어서 그만 실수를 했구나.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하며 떨리는 손을 감췄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낭자한 술과 유리 조각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녀석의 얼굴에는 다 된 밥에 재를 뿌렸다는 노골적인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제 재산을 노리는 낯선 이방인이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규칙적으로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렸습니다. 저 시계는 제가 이 집에 장가를 와서 아내와 함께 들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가족의 기쁨과 슬픔을 묵묵히 지켜봐준 증인이었죠. 하지만 오늘 밤 저 시계 소리는 마치 제 심장에 초입기를 하는 것처럼 유난히 크고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에이, 귀한 약주인데 아깝게 됐네요. 제가 얼른 치울게요, 아버님. 유라가 서둘러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더없이 효심 깊은 며느리였지만 저는 그녀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술에 무엇이 들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딸아이의 다급했던 목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저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온 이 집을 빼앗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현실은 꿈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아내의 흑백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우리 민호가 어쩌다 저렇게 변해버렸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오?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오늘따라 더욱 시리고 아팠습니다. 깊은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킬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진만 바라보고 있자 민호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사실 오늘 저희가 온 건 드릴 말씀이 있어서예요. 올 것이 왔구나 직감했습니다. 녀석의 목소리에는 이제 가식적인 존경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소리를 지르며 멱살이라도 잡아야 했을까요? 아니면 늙고 병든 몸으로 그저 서럽게 울어야 했을까요? 이 집 이제 파셔야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붙들고 계실 거예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날아와 밝혔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제 기억 속 아들은 늘 착하고 여린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쩌다 돈에 눈이 멀어 아비에게 집을 팔라고 협박하는 괴물이 되었을까요? 아버님 혼자서 이 넓은 집을 관리하기는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좋은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공기 좋은 곳에 며느리의 상냥한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제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창과 같았습니다. 저들은 저를 이 집에서 내쫓아 쓸모없는 늙은이로 외딴 곳에 가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 버림받는다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아들 내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남은 인생과 아내와의 약속,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대로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으리라. 그래, 너희들 생각은 잘 알겠다.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예상 밖의 반응에 잠시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다. 너희 할아버지의 것이었고 나의 것이었으며 앞으로는 너희들의 것이 될 수도 있었지. 너희가 그럴 자격이 있었다면 말이다. 제 말에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길고 긴 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처럼 우리 가족의 관계도 산산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기나긴 밤은 과연 어떻게 끝이 날까요? 저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시렸기 때문입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기 위해 부엌으로 향하는 제 등 뒤로 아들 내외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 집 안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괴종 시계만이 변함없이 흐르는 시간을 알리고 있었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아내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으리라고.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으로 들어가 찬물을 올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아들 내외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끓는 물을 찻잔에 따르자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서늘한 부엌 공기를 잠시나마 데웠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떨리는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 작은 온기마저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거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웠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을 보니 희미한 달빛만이 낡은 기와지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진 저 기와 한 장 한 장에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겠지요. 행복이란 것이 이토록 쉽게 부서지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손을 뻗어 마루를 받치고 있는 육중한 소나무 기둥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지만 단단한 감촉. 이 집을 처음 지을 때 아내와 함께 이 기둥을 고르러 온 산을 헤맸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내는 유난히 이 소나무 기둥을 좋아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기둥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솔향기가 참 좋다며 아이처럼 웃곤 했죠. 지금도 코끝에 그때의 솔향기가 맴도는 듯 했습니다.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역사고 당신과 나의 청춘이에요. 아내는 늘 그렇게 말하며 마른 걸레로 기둥과 마루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반질반질 윤이 났습니다. 그 윤기 속에 아내의 사랑과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녀석은 그 세월의 흔적을, 어머니의 사랑을 돈 몇 푼과 맞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유산이란 그저 팔아치울 수 있는 물건에 불과했던 걸까요? 따뜻했던 찬물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제 마음처럼 말입니다. 저 멀리 마을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이따금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이 집의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봄이면 마당에 피어나는 살구꽃,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던 감나무, 가을이면 처마 밑에 매달아 두던 곶감, 그리고 겨울이면 온돌방 아랫목에 그 뜨끈한 온기까지도요. 이 모든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 집은 제게 남은 유일한 안식처이자 아내의 숨결이 깃든 성역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루에 앉아 아내가 가꾸던 작은 화단을 바라보는 것이 낙이었고, 저녁이면 아내의 사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작은 행복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거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마 며느리와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짜고 있겠지요. 저는 그 소리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지금은 저 추악한 현실보다 아내와의 따뜻했던 기억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이 집에서 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었습니다. 아내는 저녁 무렵이면 을에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죠.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피고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에서는 온 집안을 감싸는 따뜻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는 고된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흙투성이가 된 채로 달려 들어오던 어린 민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녀석은 책가방을 마루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는 냄새를 맡고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곤 했죠. 엄마, 오늘 저녁도 된장찌개예요. 최고라며 아내의 허리를 끌어안던 아이. 그 시절 민호의 눈은 지금처럼 탐욕에 번들거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맑고 순수한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내는 그런 아들을 보며 늘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거 먹고 쑥쑥 커야지라며 밥그릇에 밥을 고봉으로 담아주던 아내의 얼굴, 그리고 그 밥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양복스럽게 먹던 어린 아들의 모습, 우리 세 식구가 마루에 둘러앉아 소박한 저녁을 먹던 그 풍경, 그것이 제가 평생을 지키고 싶었던 행복이었습니다. 그 행복했던 시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기억의 강을 헤엄치다 보니 어느새 손에 든 찻잔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상상 속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기는 간데없고 차가운 밤 공기만이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즐거웠던 기억의 끝은 언제나 시린 현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던 소곤거림도 멎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들어가서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루에서 거실로 들어가는 몇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 내외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녀석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30해가 넘는 세월이 흐른 아들의 얼굴에서 저는 된장찌개 한 그릇에 행복해하던 어린아이의 흔적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그저 돈에 굶주린 조급하고 낯선 중년의 사내만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리게 저려왔습니다. 생각은 좀 해보셨어요, 아버지? 민호가 다리를 꼬며 물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아버지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도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찻잔을 조용히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제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든 건 어쩌면 나일지도 모르니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아들과 며느리를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흙과 나무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청춘과 저의 인생,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시간이 담긴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그것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렇다. 나에게는 평생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중한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단단한 결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조용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제 자신과 제 아내와 그리고 한때는 순수했던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들은 손님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독이 든 술잔보다 더 지독한 것은 바로 걱정이라는 탈을 쓴 압박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놀라셨죠? 아침상 앞에서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저들의 말은 손뭉치에 싼 바늘 같아서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끔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밥그릇 위로 반찬을 올려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기력이 너무 없으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시겠어요. 그들은 제 건강과 나이를 무기 삼아 계속해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젓가락을 한번 떨구기라도 하면 며느리는 호들갑을 떨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 손을 이렇게 떠시네요.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그녀의 말은 걱정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다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는 이미 판단력을 잃고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라야만 하는 늙은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었다는 생각만큼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더 교묘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을 청소한다며 제가 아끼는 물건들을 멋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쓰던 작은 벼루를 서재 책상에서 거실 탁자로 옮겨놓고는 제가 그것을 찾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아버님, 여기 두신 걸 또 잊으셨네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잦으시니 저희가 옆에서 잘 챙겨드려야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벼루를 들어 원래 있던 자리로 조용히 가져다 놓았을 뿐입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입을 여는 순간 제가 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직 정신이 멀쩡했습니다. 제 기억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계속해서 제가 병들고 늙었음을 주입시키려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침내 아들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민호는 거실 탁자 위로 광택나는 책자 하나를 무심하게 던졌습니다. 그 책자의 표지에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 실버타운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이 기만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냥 한번 보시라고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이런 곳이 집보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책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매끄럽고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저 광택나는 표지 뒤에는 자식을 귀찮게 하는 늙은 부모들을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숨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들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저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려 제 발로 이 집을 나가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고요한 분노가 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자식의 변한 모습을 보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저는 굳은 얼굴로 책자를 들어 첫 장을 넘겼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집안에는 무거운 적막만이 남았습니다.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텅 빈 공간을 더욱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그 반질거리는 요양원 책자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안에 웃고 있는 노인들의 얼굴이 낯선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책자를 집어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가 낡은 나무 복도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먼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공간이었죠. 창가에는 아내가 아끼던 난초 화분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희끗하게 쌓인 잎사귀를 손끝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아내의 어깨를 쓸어주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아침에 다시 가져다 놓은 벼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내의 손때가 묻은 낡은 만년필이 함께였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 만년필로 아내는 가계부를 쓰고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아내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아 저는 한참 동안 만년필을 손에 쥔 채 놓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도 아내의 은은한 분 냄새가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장롱을 열자 아내가 곱게 개어 넣어둔 옷가지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빛바랜 한복 저고리를 꺼내 얼굴에 대어 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옷감에서 아내의 채취가 느껴지는 것 같아 울컥 눈물이 솟았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보고 싶소.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 넓은 집에 저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 새삼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제 곁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 집에서 제 추억 속에서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온 저는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아내의 온화한 미소를 보자 참고 있던 눈물이 결국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나 무섭소. 저 아이들이 나를 어디로 보내버릴까봐, 이 집을 빼앗길까봐 너무나도 두렵소. 한참을 그렇게 서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살아왔는데 아내의 사진 앞에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치자 이상하게도 마음속을 짓누르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해 차가운 결심이 서서히 차올랐습니다. 그래,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 이것은 단순히 집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 남은 삶의 존엄을 지키고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는 마지막 싸움이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나긴 싸움을 함께 해줄 유일한 사람에게 저는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아이의 목소리를 기다리며 저는 굳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용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딸과의 통화 후 며칠간은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마음을 다잡으며 서재에서 붓글씨를 쓰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먹을 가는 동안 퍼지는 은은한 묵향이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막 인내 옛날이라는 글자를 화선지에 다 썼을 무렵이었습니다. 대문이 예고도 없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유라, 그리고 그들 뒤로 처음 보는 번들거리는 인상의 사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사내의 손에는 줄자와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구두가 마루 위를 또각거리며 내는 소음은 이 집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불협화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손님 오셨어요. 잠깐 집 좀 둘러보실 분이에요. 민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며 사내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제 허락은 필요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붓을 든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낯선 사내의 몸에서는 제 집의 오래된 나무 냄새와는 어울리지 않는 값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야, 집이 아주 고풍스럽네요. 대들보 상태도 좋고 이 정도면 값 좀 잘 쳐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내는 집주인인 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사방을 둘러보며 감정평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줄자를 꺼내 거실의 길이를 재고 기둥을 손으로 툭툭 쳐보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정육점에서 고기의 등급을 매기는 백정 같았습니다. 이쪽은 증축한 부분인가요? 마당을 좀 줄이면 주차 공간도 확보되겠는데요. 네, 전문가시라 잘 아시네요. 저쪽 창고는 허물어도 되고요. 며느리는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은 제 평생의 기억이 깃든 공간을 평수와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의 추억들이 저들의 귀에는 그저 돈 소리로만 들리는 것일까? 저는 살아있는 유령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분명히 제 집에 제 공간에 서 있는데도 그 누구도 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늙고 힘없는 아비의 서러움이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내 집이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쳐야 했을까요? 그랬다면 그들은 역시 노망이 드셨다며 저를 더 가엾게 혹은 더 귀찮게 여겼을 뿐이겠지요. 저는 그저 먹물이 묻은 붓끝이 화선지 위에서 천천히 번져나가는 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열려있던 대문으로 제 오랜 벗 김영감이 들어섰습니다. 막걸리나 한잔할까 싶어 들렀다는 그의 얼굴에는 반가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어수선한 풍경과 제 굳은 얼굴을 본 순간 그의 미소는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아니, 박, 영감,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인가? 김영감의 눈에는 당혹스러움과 걱정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갑작스러운 손님의 등장에 잠시 움찔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낯선 이웃 앞에서 체면을 차릴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 앞에서 제 자식들에게 집을 팔아 치우라고 압박당하는 이 초라한 모습을 전부 들키고 말았습니다. 마치 발가벗겨진 채로 길거리에 내쫓긴 듯한 끔찍한 수치심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감은 평생을 이 동네에서 함께 늙어온 나의 벗이었다. 그는 내 표정만 봐도 내 속에 천불이 나는지 억장이 무너지는지 다 아는 친구였다. 친구는 낯선 사내와 아들 내외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이내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했다. 그는 특유의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마루로 성큼 올라섰다. 아이고 민호 아닌가. 이야, 우리 박 영감 아주 효자 아들 뒀네. 이렇게 귀한 손님까지 직접 모시고 오고 말이야. 김 영감의 목소리는 유쾌했지만 그 속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어 있었다. 아들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친구는 부동산 업자로 보이는 사내에게 고개를 돌렸다. 집이 참 좋지요. 이 집 대들보가 우리 박 영감 성품이랑 똑같아서 돈으로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물건인데 전문가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오? 그 말에 사내의 얼굴이 난처함으로 물들었다. 단순한 늙은이의 집인 줄 알았는데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음을 직감한 눈치였다.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나섰지만 이미 분위기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김 영감은 보란듯이 내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을 이었다. 박 영감 자네 아들이 이렇게 효도하는데 막걸리 한 잔 안 살 텐가. 어서 한 상 내오게. 이 귀한 분도 한 잔 드려야지. 그의 태연한 행동에 결국 먼저 꼬리를 내린 것은 부동산 업자였다. 그는 서류철을 챙기며 어색하게 일어섰다.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내는 도망치듯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다. 계획이 틀어진 아들 내외는 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나를 쏘아보더니 친구에게는 인사도 없이 횡하니 사라져버렸다.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나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놈아 꼴 좋다. 아주 동네 망신을 시키는구나. 김 영감이 혀를 차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마움과 함께 친구에게 이 초라한 모습을 보였다는 부끄러움이 다시금 밀려왔다. 친구는 그런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다. 됐다. 말 안 해도 알아.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을꼬. 친구는 부엌으로 가더니 찬장에서 찻잔 2개를 꺼내왔다. 우리는 마루에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따뜻한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나는 결국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독이 든 술잔 이야기부터 요양원 책자 이야기까지. 내 이야기가 끝나자 김 영감은 찻잔을 내려놓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영감, 이건 그냥 한탄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야. 저놈들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걸세.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다. 일단 서울 사는 딸아이하고 전부 상의하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도 알아봐야 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저건 자식이 아니라 강도놈들이야. 증거가 중요해. 모든 증거를 모아야 하네. 친구의 현실적인 조언에 안개처럼 막막했던 눈앞이 조금은 선명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렇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곁에는 내 아픔을 이해해주고 함께 싸워줄 친구가 있었다. 수치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작은 용기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나는 고개를 들어 친구를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친구 김 영감이 돌아가고 대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에 오롯이 저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친구의 조언은 고마웠지만 그 말이 남긴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텅 빈 거실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괴종식의 소리만이 제 심장 소리처럼 정막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방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괴짝으로 향했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괴짝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에 쿰쿰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의 시간이 담긴 앨범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앨범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돌잔치 때 색동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민호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통통한 볼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다는 듯 반짝이던 그 까만 눈동자. 사진 속 아이는 제 손가락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작고 사랑스럽던 아이가 어쩌다 돈에 눈이 멀어 아비의 가슴에 칼을 꽂는 괴물이 되었을까요? 한 장 한 장 앨범을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날의 벅찬 감동,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등 뒤에 숨어 쭈뼛거리던 모습, 아내와 함께 아들의 운동회에 가서 목이 터져라 응원했던 오후, 사진 속의 우리는 언제나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앨범 속 민호는 언제나 제 자랑이었고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제 손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니, 그것은 제 가슴을 제 손으로 도려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모른 척하고 녀석의 뜻대로 집을 팔아주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사랑은 아닐까. 어리석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습니다. 친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건 자식이 아니라 강도놈들이야. 머리로는 그 말이 맞다고 수긍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차마 아들을 놓지 못했습니다. 법이라는 차가운 잣대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을 끊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저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괴로워했습니다. 앨범 마지막 장에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몇 해 전 가족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산을 배경으로 아내는 제 곁에 기대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20살의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괜찮았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렸을까? 저는 낡은 사진 위로 뜨거운 눈물을 떨구고야 말았습니다. 이 밤의 끝에서 저는 과연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밤새 앨범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니 어느새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붙은 가족사진 뒤편으로 손가락 끝에 무언가 얇은 것이 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곱게 접힌 작은 편지지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는 아내의 익숙하고 단정한 글씨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긴 마지막 흔적일지도 몰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먼 훗날 아들이 어른이 되면 전해주려 했던 미처 붙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민호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아마 한 집안의 늠름한 가장이 되어 있겠지. 편지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구구절절 적혀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아내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편지지 위로 뚝뚝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들아, 어미는 내가 큰 부자가 되기보다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단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족의 이름과 땀으로 지켜온 삶의 품격이란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절대로 그 품격을 잃지 않는 아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아내의 마지막 문장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단순히 낡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우리 가족의 품격, 그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제가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해야 할 마지막 의무였습니다. 아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들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아들에게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아내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밤새 저를 짓누르던 기나긴 고뇌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마음속은 슬프도록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다시 접어 앨범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앨범을 덮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울고만 있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쪽 하늘 너머로 붉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밀어내고 솟아오르는 아침 해를 보며 저는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해가 뜨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젯밤 딸아이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 길고 외로운 싸움을 이제는 정말로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딸의 목소리를 기다리며 떠오르는 해를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안동을 떠나 서울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싣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제 인생도 이 기차처럼 멈출 수 없는 길을 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가 가슴속에서 차올랐습니다. 서울역의 낯설고 분주한 공기는 시골 늙은이를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서 저를 발견하고 달려오는 딸 수진이의 얼굴을 보자 모든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딸은 제 수척해진 얼굴을 보더니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딸의 작은 아파트에 도착하자 딸은 따뜻한 커피를 내어주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풍경 속에서 딸의 온기와 커피 향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마주보고 앉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차분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독이 든 술잔 이야기, 요양원 책자, 그리고 친구 김영감 앞에서 망신을 당했던 부동산업자 사건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딸의 눈에 분노와 슬픔이 이글거리고 있음을. 제가 아내가 남긴 편지 이야기까지 마치자 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제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고 까만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녹음기예요. 수진이는 제 손에 그 작은 녹음기를 쥐어주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습니다. 앞으로 오빠나 새언니와 대화하실 때는 이걸 항상 켜두세요.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면 아버지만 불리해져요. 우리에겐 냉정한 증거가 필요해요. 딸은 녹음기 사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작은 기계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식의 목소리를 몰래 녹음해야 하는 아비의 심정을 누가 알까요? 그리고 아버지,
한 가지만 더요.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거실에 아주 작은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야겠어요. 시계나 액자처럼 생긴 거라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도 아버지를 지켜볼 수 있게요. 카메라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이 이토록 커져버렸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린 작은 녹음기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저를 지켜줄 무기이자 제 아들과의 인연을 끊어낼 칼날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안동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전의 집이 포위당한 성체였다면 이제는 결전을 앞둔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제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의 차가운 무게가 제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서울에는 무슨 일로 다녀오셨어요? 수진이는 잘 있고요.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살갑게 물었지만 그 눈빛은 저를 떠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무슨 일을 꾸몄는지 의심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 얼굴이나 보고 왔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딸이 보낸 작은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평범한 탁상 시계였습니다. 저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았습니다. 아내의 사진과 저를 감시할 카메라가 함께 있는 기묘한 풍경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그 다음날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마당의 텃밭을 돌보는 척하며 녹음기를 켠 채로 마루의 화분 뒤에 숨겨두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내외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주변을 의식한 듯 그들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잠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물을 버리러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녹음기 쪽으로 향하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마당의 돌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쨍 하는 날카로운 소리에 며느리가 깜짝 놀라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늙으니 이젠 이것도 힘드네. 저는 과장되게 허리를 짚으며 신음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귀찮다는 듯이 한번 쳐다보고는 신경질적으로 물을 버리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땀으로 축축해진 손으로 녹음기를 재빨리 회수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잠그고 제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낡은 이어폰을 작은 녹음기에 꽂았습니다.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그 영감탱이가 눈치챈 것 같아 이어폰 너머로 며느리의 교활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그냥 운이 없었던 거야. 그 늙은이가 뭘 알겠어. 다음 주에 서류 가지고 다시 한번 구슬려 봐야지. 이번에 쓰는 약은 효과가 확실할 거야.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그 늙은이라고 칭하며 또다시 저를 해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아버지의 슬픔이나 배신감 같은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귓속에서 울리는 저들의 차가운 목소리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온기마저 모두 얼려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결심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눈물은 모두 마르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얼음 같은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더 조용히, 더 깊숙하게 아들 내외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유라가 유독 안방에 있는 아내의 낡은 자개장에 신경을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혼수로 해왔던 그 자개장은 아내의 손때와 추억이 깃든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안방을 들락거리며 자개장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다른 가구는 먼지가 쌓이도록 내버려 두면서도 유독 그 자개장만큼은 매일같이 마른 걸레로 닦았습니다. 마치 그 안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안방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며느리는 금세 불안한 표정으로 뒤따라 들어와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 자개장에 무엇이 있기에 저토록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것일까? 의심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개장은 제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박봉을 쪼개 아내에게 처음으로 사준 가구였습니다. 아내는 그 자개장을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자개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아이처럼 좋아하던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내는 그 자개장 가장 깊숙한 서랍에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보관하곤 했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주신 작은 비취 반지, 우리가 주고받았던 낡은 연애 편지들, 그리고 아이들의 베네쩌고리까지. 그 서랍은 아내의 일생이 담긴 작은 역사 박물관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신성한 공간을 이제 며느리가 자신의 비밀을 숨기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내에 대한 모독이자 우리 가족의 역사에 대한 능멸이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저 자개장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며느리가 그 서랍을 항상 잠가두고 열쇠를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모두 집을 비우는 완벽한 기회 말입니다. 저는 사냥을 앞둔 늙은 호랑이처럼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그들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을까?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시내에 나가서 변호사 만나고 와야 해. 서류에 문제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니까.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라니. 저들의 계획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라는 것도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 저는 아내의 자개장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마당으로 나가 텃밭의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흙을 만지고 있었지만 제 모든 신경은 주말을 향해 곤두서 있었습니다. 약속한 주말이 되자 아들 내외는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멀어지자 집 안에는 이내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심장이 북처럼 세차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자개장이 방 한가운데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열쇠였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열쇠를 과연 어디에 숨겨두었을까? 저는 며느리의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았지만 그 안에는 화장품들만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이불 밑이나 장롱 구석도 살펴보았지만 열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때 제 눈에 아내의 낡은 반지꼬리가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살아생전 바느질을 할 때 쓰던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며느리는 평소 이런 낡은 물건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반지꼬리를 열어보았습니다. 색바랜 실타래와 낡은 골무들 사이로 작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바로 그 자개장 열쇠였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감히 아내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 속에 자신의 추악한 비밀을 숨겨두다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쥐고 자개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리자 철컥하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마침내 서랍이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아내가 아끼던 빛바랜 비단 한복들이 곱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은은한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아내의 채취가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듯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옷가지들을 헤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한복 아래로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의 옷감과는 다른 뻣뻣하고 차가운 비닐 파일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아들의 이름으로 된 수많은 빚 독촉장과 차용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채업자에게까지 손을 댄 모양이었습니다. 녀석이 왜 그렇게까지 필사적이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서류들 밑에 제 심장을 먹게 만든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이름으로 된 유언 증서였습니다. 본인 박진태는 사후에 나의 모든 재산을 장남 박민호에게 단독으로 상속한다. 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제 것과 아주 비슷하게 위조된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살아있을 때부터 저를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 집뿐만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위조된 유언장을 든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괴종식의 소리만이 제 귀를 어지럽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에 든 위조된 유언장은 더 이상 종이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의 영혼이 담겼던 칸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텅 빈 바람소리만 맴도는 깊은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 가족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 한 장은 그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집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이 이미 사람이 아니라는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눈물 흘리며 들여다보았던 앨범 속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던 아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색하게 서 있던 청년.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녀석의 순수했던 웃음 뒤에 언제부터 이런 흉측한 탐욕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일까? 아버지로서 저는 왜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을까? 깊은 자책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 평생의 세월이 아들을 향한 내 모든 사랑이 결국 이 차가운 종이 한 장으로 돌아온 것인가? 저는 유령처럼 일어나 서류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자개장 서랍을 잠그고 열쇠를 다시 아내의 반지꼬리 안에 넣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 같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곧 아들 내외가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딸의 말대로 저는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고 증거를 내밀어야 합니다. 내 아들을 법이라는 이름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합니다. 아버지의 손으로 자식의 앞길을 완전히 끊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지막 선을 넘어버리면 저는 더 이상 민호의 아버지가 아니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족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입니다. 저는 그저 이 집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어쩌다 제 손으로 가족을 파괴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일까요? 저는 어두워지는 거실에 홀로 앉아 다가오는 아들의 발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 내외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소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장에서 사온 반찬거리들을 늘어놓으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고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며느리의 명랑한 목소리가 제 귀에는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를 알려주는 간수의 목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위조된 유언장을 제 아내의 서랍에 숨겨놓고 온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평온하고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모습에 속이 역겨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상에 마주 앉았을 때 저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시내에서 만난 변호사가 얼마나 유능한지에 대해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물론 제게는 부동산 관련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둘러댔지요. 저는 말없이 그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제가 밥을 먹여주고 등을 토닥여 재워주었던 내 아들. 저 입으로 저를 아버지라 부르고 저 손으로 제 등을 두드려 주던 내 아들. 저는 그 얼굴 위로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필사적으로 겹쳐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아들의 껍데기를 쓴 탐욕에 가득 찬 낯선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마지막 미련이자 아버지로서의 희미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은 내 기억 속의 그 순수했던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내가 할 일은 그 낯선 이방인에게 더 이상 내 아들의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다. 그날 밤 저는 아들 내외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괴종시계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손에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수진아, 아비다. 찾았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내 오빠 녀석이 내 유언장을 위조했더구나. 수화기 너머로 딸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과의 짧은 통화를 마친 뒤 저는 딸이 알려준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변호사님, 박진태라고 합니다. 내일 오전에 모든 서류를 가지고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망설임과 두려움의 밤이 끝나고 반격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며칠 뒤 저는 온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열어보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가족 회의였습니다. 거실 중앙의 낡은 교자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찻주전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딸 수진이가, 그리고 그 곁에는 묵묵히 저를 지지해주는 친구 김영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랜 전투를 앞둔 장수들처럼 조용히 아들 내외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와 유라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한 거만하고 여유로운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죠. 그들은 제가 마침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리라
믿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다 모이라고 하시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혹시 집 문제 잘 생각해 보셨어요? 며느리가 콧소리를 섞어가며 살갑게 물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한술 더 떴습니다. 이제 저희 뜻을 따라주시기로 마음먹으신 겁니까? 역시 아버지는 현명하십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녀석은 마치 제가 큰 상이라도 내리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그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눈 속에서 일말의 죄책감이나 후회의 기색이라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오직 탐욕과 승리감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조용히 입을 축였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달그락 소리가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것은 내 마지막 뜻을 전하기 위함이다. 아들 내외의 얼굴에 잠시 의아한 표정이 스쳤지만 이내 그것이 유산을 분배하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은 듯 희색이 만연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집에 대한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말거라. 이 집은 너희들의 탐욕이 머물 곳이 아니다. 순간 아들 내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째,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그 안에 너희들의 모든 짐을 꾸려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제 말이 끝나자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며느리의 입에서 푹 파는 비웃음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들 녀석도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노망이라도 드셨습니까? 민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가 없으면 하루도 제대로 못 사실 분이 지금 누구를 내쫓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되세요. 그들의 날카로운 비웃음 소리가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제 품 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녹음기를 매만졌습니다. 이제 곧 저 오만한 웃음소리가 끔찍한 비명으로 바뀔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비웃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교자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 작고 검은 물체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녹음기의 작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영감탱이가 눈치챈 것 같아 방 안에는 잠시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날카롭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그냥 운이 없었던 거야. 그 늙은이가 뭘 알겠어. 다음 주에 서류 가지고 다시 한번 구슬려 봐야지. 이번에 쓰는 약은 효과가 확실할 거야.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비웃음으로 가득했던 민호와 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 김영감은 주먹을 불끈 쥐었고 딸 수진이는 차가운 눈으로 제 오빠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저는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조롱하던 그들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거실 안에는 괴종식의 소리와 그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며느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품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아내의 자개장에 숨겨두었던 위조된 유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천천히 펼쳐 녹음기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제 이름과 함께 제 것과 똑같이 위조된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며느리가 악하는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호는 이제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녀석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마저도 오해라고 할 테냐. 제 차가운 물음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있던 딸 수진이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딸은 가방에서 인화된 사진 몇 장을 꺼내 상 위에 흩뿌렸습니다. 이건 거실 탁상 시계가 본 장면들이에요. 어머니의 자개장 열쇠를 몰래 숨기는 모습, 두 사람이 음흉하게 속삭이는 모습 전부 다요. 사진 속에는 자신들의 범행이 명백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며느리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는 공포의 눈물이었습니다. 민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비웃던 그들의 오만함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이제 이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더 할 말 있느냐? 제 마지막 질문에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며느리 유라였습니다. 그녀는 와르르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이내 제 앞으로 기어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제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 민호 씨 빚 때문에 그랬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저도 무서워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모든 잘못을 아들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어쩔 수 없는 피해자였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눈물은 진정한 반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것임을. 저는 며느리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역시 제정신이 아닌 듯 했습니다. 차라리 변명이라도 하거나 소리라도 질렀다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렇게 입을 닫고 죄인처럼 앉아있는 아들의 모습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깊은 허무함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딸 수진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제 신호를 알아채고 품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변호사가 작성한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눈물 거두거라. 이제 와서 우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제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에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상 위의 봉투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서류를 읽어보거라. 아들 내외는 망설이다가 이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빠르게 종이 위를 훑었습니다. 서류의 제목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의 얼굴이 다시 한번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와 모두 상의했다. 너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여기에 조용히 도장을 찍고 내 집에서 내 인생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거라. 그리하면 너희를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죄로 고소하지 않겠다. 하지만 만약 거부한다면 나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내일 아침 바로 경찰서로 갈 것이다. 제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펜 하나를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온전히 저들의 몫이었습니다. 교자상 위에는 무겁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갔고 괴종시계의 똑딱 소리만이 그 침묵의 무게를 재는 듯했습니다. 며느리는 흐느끼는 것을 멈추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펜을 집어든 것은 아들 민호였습니다. 녀석은 평생의 무게를 짊어진 듯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아들의 손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제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이름 석자를 각서 위에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거실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름을 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인연이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그 펜 끝에서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이름을 다 적은 아들은 펜을 며느리 쪽으로 밀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펜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딸 수진이가 조용히 일어나 그 각서를 챙겨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그들은 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가거라.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메마른 나무십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잘린 실에 매달린 인형처럼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변명도 용서를 구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자신들이 머물던 방으로 들어가 작은 여행 가방 하나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제 기억 속 아들은 언제나 제게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저 등이 언젠가는 저보다 더 굳건하게 이 집안을 지탱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등은 초라한 패배자의 뒷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거실에 앉아있는 우리 세 사람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대문이 열리고 이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골목 끝으로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소리가 사라졌을 때 집 안에는 다시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텅 빈 마당을 내려다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집을 지켰고 아내와의 약속을 지켰으며 제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칼로 베는 듯한 깊고 무거운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집을 지켰지만 아들을 잃었습니다. 공허한 바람이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저것이 과연 자식을 상대로 이긴 아비의 얼굴이란 말인가? 아들 내외가 떠나간 집은 한동안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팽팽했던 긴장감은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를 허전함과 씁쓸함이 채웠습니다. 괴종식의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텅 빈 손님방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들을 내쫓은 아비의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상처 위에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제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준 것은 딸 수진이었습니다. 딸은 주말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서울에서 이곳 안동까지 내려왔습니다. 딸은 올 때마다 양손 가득 맛있는 반찬거리와 작은 화분 같은 것들을 사들고 왔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지자 비로소 멈춰있던 집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녀는 약속이라도 한 듯 민호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함께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딸은 겨우내 먼지가 쌓였던 창문을 닫고 저는 마당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밤늦도록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딸의 조용한 위로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폐허가 되었던 마음을 조금씩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딸이 서울로 돌아가고 나면 집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이제 그 고요함이 예전처럼 외롭거나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딸이 남기고 간 온기가 집안 곳곳에 남아 저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작은 기쁨들도
하나둘씩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김영감을 불러 마루에 앉아 바둑을 두었습니다. 딱딱 경쾌한 바둑알 소리를 들으며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친구 녀석은 제게 일부러 져주기도 하고 시시콜콜한 동네 소식들을 늘어놓으며 제 기분을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텃밭의 상추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여린 잎사귀에 맺힌 이슬을 닦아주며 저는 생명의 강인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 삶에도 이렇게 다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문득문득 아들 녀석에 대한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무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아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기로 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들을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의 소소한 행복으로 채워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먼저 떠난 아내에 대한 예의이자 제 자신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이 더 흐른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마루에 앉아 국화차를 마시고 있는데 우편 배달부가 낡은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제게 익숙하면서도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아들의 글씨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작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저 덤덤하게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는 구겨져 있었고 내용은 아주 짧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술에 약을 탔던 것도 유언장을 위조했던 것도 모두 제가 벌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편지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변명도 동정을 구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툴고 투박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과 비슷한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이 편지 한 장으로 제 마음속을 떠돌던 아들의 마지막 그림자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들고 아내의 사진이 놓인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향을 하나 피우자 방 안에 은은한 향내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 편지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민호에게서 편지가 왔소. 당신도 보았소. 저는 아내를 향해 나지막이 편지의 내용을 전부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 가슴 속에만 담아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아들을 상대로 싸워야 했던 제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내가 잘한 일이요. 우리 아들을 지키지 못했는데, 하지만 여보, 당신과의 약속, 우리 가족의 이름과 품격은 그것만큼은 내가 지켜냈소.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려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아내의 사진 앞에서 두서없이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제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평생의 한 흔이 그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이 서재 안을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 모든 폭풍 같던 일들이 지나가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에도 그리고 이 낡은 한옥집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작년보다 더 탐스러운 감들이 주렁주렁 열렸고 제 마음의 상처 위에도 새살이 돋아난 듯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집을 가득 채우던 숨막히는 정적과 무거운 슬픔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매일 오후가 되면
이 집은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차곤 합니다. 저는 사랑채를 개조해 동네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서예 교실을 열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이라곤 이 낡은 집 한 채와 붓 한 자루뿐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 허리를 꼿꼿이 펴고 붓은 가볍게 쥐어야지. 제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제 앞에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커다란 붓을 힘겹게 쥔 아이들이 앉아 까만 눈을 반짝이며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벼루에 먹을 까는 소리, 화선지 위로 붓이 스치는 소리는 이제 제게 가장 익숙하고 평화로운 음악이 되었습니다. 훈장님, 제 글씨 좀 보세요. 잘 썼지요. 얼굴에 먹물을 잔뜩 묻힌 아이가 자랑스럽게 자신이 쓴 하늘 천된 자를 들어 보입니다. 삐뚤빼뚤 서툰 글씨였지만 제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명필의 글씨보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주 잘 썼다. 하늘처럼 높고 푸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거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글씨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내하는 법, 집중하는 법, 그리고 우리네 전통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 훗날 이 집 앞을 지날 때 저곳에서 어릴 적 글씨를 배웠지 하고 따뜻하게 추억해준다면 그것으로 제 남은 인생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서예 교실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저는 아이들이 남기고 간 서툰 글씨들을 마루에 널어 말렸습니다. 집 안에는 아이들의 활기찬 에너지와 기분 좋은 묵향이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기억을 가두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 집은 미래의 희망을 키워내는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어찌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슬픔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맑은 기운으로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말을 맞아 내려온 딸 수진이와 함께 마루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루에는 아이들의 서툰 글씨가 담긴 화선지들이 가지런히 널려 선선한 가을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이 집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마주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1년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제 가슴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 위로 저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이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제 곁을 지켜주는 딸과 제 오랜 친구와 그리고 이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 속에서 제 남은 삶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서재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슬픔이나 그리움보다는 평온한 감사함이 먼저 느껴집니다. 여보나, 잘하고 있는 것이요. 당신이 지키고자 했던 이 집의 품격을 내가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소.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내도 저 하늘에서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며 비로소 안심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딸과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단순히 오래된 한옥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자라나고 우리네 전통이 이어지는 살아있는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아내와 함께 지키고 싶었던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길고 길었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살다 보면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길이 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처럼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사연이 더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 사이다 사연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뜻한 햇살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